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1부에서는 앱스타인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앱스타인의 사건 자료를 추가 공개하면서 미국의 정재계는 물론 유럽 왕실까지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으로 가겠습니다. 한 미국 스키 국가대표가 이민 단속을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루저라고 맞받아쳤는데요. 올림픽 선수들은 연대하자는 메시지를 내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갈등이 스포츠에까지 번지고 있는 건데요.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2월 14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엔 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 글로벌 인재학부의 장휘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 연휴 첫날인데 즐거운 설 보내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세뱃돈 주세요. 선물. 아니 지금 이렇게 진한 애정을 뭔가 듬뿍 담아서 지금 덕담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설문이 어디 있겠어요. 세뱃돈으로 주세요. 선물. 저기 좀 이따가 대기실 가면 과자 있거든요. 그거 좀 드시고 가세요. 좀 이따가. 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설 명절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긴 한데 근데 워낙 국제적으로 큰 뉴스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앱스타인 파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법무부가 추가 공개한 게 300만 장 사진이? 네. 350만 장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게인데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지난달 30일에 미 법무부가 추가로 300만 쪽 분량의 앱스타인 관련 수사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앱스타인 그리고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에 대한 FBI나 연방 검찰, 법무부의 수사 보고서, 편지, 이메일, 기소 관련 문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수사관들이 작성했던 내부 요약이나 사건의 타임라인을 따로 정리한 자료도 있고 피해자 진술이나 수사 상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됐던 수사 자료들처럼 앱스타인이 여러 인물들과 주고받은 이메일도 이제 고스란히 공개가 돼 있고 사진이나 비디오 클립도 있어서 앱스타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적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들도 있었고요. 이 정치 재계 거물들의 이름이 역시나 수천 건씩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서 모두 범죄에 연루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앱스타인 충격파가 이 미 정치권을 넘어서서 유럽과 중동 아시아까지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유럽 이야기는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인도에서도 이게 논란인 게 모디 총리가 2017년에 이스라엘을 국빈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었는데 이게 앱스타인의 입김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메일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도도 발칵 뒤집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개된 게 350만 장? 네. 근데 이게 전부가 또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이게 지금 법무부는 350만 장을 공개하면서 우리는 법적 의무를 다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더는 문서를 추가로 공개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원래는 이게 600만 페이지 분량의 문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이 법무부가 추리고 추려서 300만 장만 내놓은 거라는 겁니다. 반만 내는 거네. 반만요. 그래서 이제 생존자 단체에서도 아직 숨겨진 문서가 있고 추가로 공개돼야 될 자료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법무부가 중간에서 빌미를 좀 만들기는 했어요. 그 피해자 신원 그 정보가 제대로 가려져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했다가 도로 가져간 문서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법무부가 계속 문서를 식별하고 검토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일단 최대 관심사는 트럼프잖아요. 트럼프 관련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트럼프는 이제 계속해서 그 자료에서 언급이 되고는 있습니다. 되고는 있고 중요한 거는 이미 언급이 됐기 때문에 어디까지 연관이 되어 있냐를 해명하는 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숙제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트럼프와 앱스타인의 관계는 어느 정도까지였던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친했다. 상당히 친했다. 네. 상당히 친했으나 이게 앱스타인의 범죄에 가담했다는 혐의점은 아직까지는 없다. 가 사실입니다. 300만 장만 공개된 게 이제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정보가 충격적이냐. 이런 지뢰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있는 가운데에서 법무부가 뭐 줬다가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있었고 또 어떤 건 공개하고 어떤 건 공개하지 않고 이 기준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나머지 분량에 조금 더 트럼프에게 직격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미국 기자들은 많이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앱스타인의 전 연인이자 공범 길레인 맥스웰 네. 이 사람이 사면을 조건으로 트럼프의 연루 의혹을 해명하겠다. 해명하겠다는 게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사면을 약속해 주면 내가 트럼프는 이 사건하고 관련이 없어. 트럼프는 어떤 혐의점도 없어라는 걸 본인이 증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공범이니까. 근데 현지에서는 사실 되게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정치적인 전략 요소고 그리고 실제로 이 증언이 신빙성이 뭐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법적 효력을 가진 증거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면 본인이 벌써 내놨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냥 본인은 이 주장을 지난해에도 했어요. 이 사람. 그런데 트럼프는 얼씨구 나오고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지금 현재 사법 판결이 끝나서 복역 중에 있는데 그러면 다시 재판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사면 얘기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면이라 하더라도 근거가 확실해야 될 텐데 이거 뭐 말로만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사면하면 있잖아요 근거 국민 통합.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연루 의혹을 베낄 수도 있다면 여차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트럼프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는 것들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역으로 사면을 안 해주면 터뜨릴 수도 그렇죠. 수고 있을까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지만 어쨌든 사법 처리가 끝나서 복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사회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철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현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네, 이미 지금 600만 장 중에 이제 남은 300만 장 안에 있으면 거기 다 있을 것이다. 굳이 사법 딜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그쪽의 분위기예요. 11일 날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상원 청문회가 있었는데 본디 법무장관이 나와서 너네가 저기서 봤다시피 트럼프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투명한 대통령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었다. 트럼프는 위대한 사람이고 여기에 범죄 혐의는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도 자기가 이제 2015년 이후에는 앱스타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물론 파일에서는 언급이 엄청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섬에도 방문을 하고 멜라니아라도 관계가 있고 이런 그 관계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성범죄에 관여를 했느냐라는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자기는 그것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은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앱스타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좋은 친구 관계로 지냈는데 그러면 직접적인 성범죄 관계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정말로 투명하다는 것들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고 또 하나 제가 요즘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제가 눈팅용으로 보는 X 계정이 있는데 지금 그 타임라인이 너무 많이 오염이 돼버려서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도 이 앱스타인 파일과 관련해서 트럼프는 아무 죄가 없고 그 어린아이들의 뭐를 착취하는 민주당 사람들이 진짜 악마다 뭐 이런 게시물들이 엄청나게 한국에서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얘기가 한국 내 그러니까 마가 지지 세력 그리고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재생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이것들을 유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제 트럼프는 최후 방어선인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미 법무부 차원에서도. 근데 지금 러트닉은 등장을 한 거 아닌가요? 네, 러트닉은 이제 뭐 본인도 그 파일 안에 등장을 여러 번 했었고 그리고 원래는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앱스타인하고는 일찌감치 절연을 했다라고 말을 했다가 또 말을 바꾸면서 논란이 지금 더 커진 상황이거든요. 그 뒤에 뭐 세 번인가 뭐 했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섬을 방문했는데 그것도 이제 가족이랑 같이 방문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사실상 그 앱스타인 파일을 보면은 그 앱스타인 섬에 가서 만나려고 했던 게 원래는 처음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먼저
이제 이쪽에다 연락을 해서 내가 그쪽으로 가자 우리 저녁을 먹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안팎에서 지금 사퇴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사임 가능성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좀 낮은 편이고요. 대통령이 여전히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중간 선거 준비가 이미 시작이 됐고 대체할 인력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관세 협상을 또 주도해서 이끄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백악관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고 민주당에서는 사실 뭐 언론이나 민주당도 그렇고 도덕적 기준을 문제 삼아서 계속 공격을 할 텐데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 협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기적으로 우리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미국 행정부에서 이 통상 무역팀이 차지하는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포지션이 굉장히 좀 세분화되어 있어서 뭐 새 인사가 들어온다고 해도 뭐 급하게 기조를 바꾸거나 할 일이 없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미국 행정부는 사실상 트럼프 원맨쇼라서 트럼프가 애초에 참모들하고 뭘 상의해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로튼 상무장관이 나가 떨어진다고 해서 뭐 정책이 바뀌거나 트럼프가 바뀐다 뭐 이런 우려는 별로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타격이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헛된 기대는 접어라 이 얘기군요. 네. 네, 아주 싸늘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시선을 좀 돌려보죠. 유럽 왕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앤드루 왕자는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이죠. 가장 먼저 앱스타인 철퇴를 맞은 인물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앱스타인과 교류했다는 사진이나 증언이 너무 많아서 이제 2022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아예 왕실 명부에서 빼버린 인물이죠. 근데 이게 포적에서 팠어요? 네, 거의 제명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영국은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부분인데 이게 영국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프랑스, 노르웨이,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아까 말한 인도까지 아시아, 중동, 뭐 유럽을 지금 다 통틀어서 러시아까지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문학의 아이콘이었고 문화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자크 랑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자크 랑 전 장관이 이 앱스타인 파일에 한 600회 정도 이제 등장을 해요. 예. 그러면서 지금 총재직에서 뭔가 그 대표에서 사임을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웠는지가 재밌는 거예요. 앱스타인이 유언장을 통해서 이 사람의 딸 앞으로 유산 우리 돈으로 70억 원 이상은 남겼다는 프랑스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노르웨이에서도 지금 비슷한 일이 있거든요. 노르웨이에서도 요르단 이라크 주재 노르웨이 대사였던 모나율이라는 여성이 있고 이 여성의 남편이 앱스타인하고 긴밀한 관계였는데 앱스타인이 이 사람들 자녀한테도 145억 원 남겼어요. 왜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왜 유산을 남기지?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재산을 분산시켜서 피해자 청구가 들어왔을 때 피해자 청구를 잘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은 아주 보편적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실상 유산이 건네진 이 사실 자체가 언젠가는 드러날 거라고 앱스타인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알고 자신이 누구와 친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그 유산을 받는 사람이나 가문이 얼마나 쉽게 부도덕했는지를 말하면 지목용이네. 그렇죠. 약간 다잉 메시지의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하잖아요. 왜 유산을 이들의 딸에게 남겼을까요? 이건 영화 스토리인데. 네, 근데 사실 이게 하나의 세탁소일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제가 진행자님한테 맡아줘. 일단 주고 얘기해. 예. 일단 주고 드리면 말로만 하지 말고. 근데 진행자님이 이걸 꿀꺽할 수도 있잖아요. 저를 뭘로 보고 싶은 아니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또 꿀꺽을 안 한다는 확증이 있으니까 글로 송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약점을 잡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뜬금없이 뭐 이런 식이라면 저는 이거는 신분이 아니라 뭔가 거래에 의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이제 피해자 청구 소송이 들어왔을 때 특히 이제 유럽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 돈이 같은 미국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본인이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이 돈을 나한테 다시 돌려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는 그들의 약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돈이나 이런 흐름들을 사실 더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필 왜 왕실들일까? 이것도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 왕실이라는 데는 쉽게 뭔가 변심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리고 굉장히 베일에 가려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런
범죄나 이런 쉽게 말해서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게요. 우리 그 교수님이 보시면 왜 왕실 인사 이렇게 많이 연루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근데 이게 참 보면은 앱스타인이 우리는 지금 이제 되게 표피적이고 좀 자극적인 부분에 주목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과연 있었던가, 이렇게 그 유럽의 왕실들과 중동의 그런 지도자들, 그리고 아니 이런 인맥을 이건 문어발이라고 비유하기도 부족할 것 같고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저희 방송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진짜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이런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이런 식의 네트워크를 만든 사람이 우리가 있었나.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마당발이잖아요. 그렇죠. 마당발로는 표현이 안 되죠. 마당발 갖고는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앱스타인에 뒤집혀져 이게 있는. 지금 여야를 가리지도 않고 종교를 가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학문적인 그런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했냐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연관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수많은 음모론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좀 음모론. 네, 음모론들이 여기에 결합이 돼 있어서 사실은 실제 다가서기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마가나 큐아논 같은 데서는 이제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그거보다 좀 그나마 좀 들을 만한 이야기들은 뭐가 있냐면, 아직도 이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유일한 그 맥스웰 길레인 같은 경우가, 그 길레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그 모사드의 중요한 그 정보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앱스틴이 사실 보면 특별히 뭘 해서 돈을 벌었는지를 잘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자기 말로는 투자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쪽의 다른 인터뷰들을 보면 명확하게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혹시 그럼 공작금 받아갖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그 얘기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이스라엘 쪽에서 계획했던 것들이 아닌가라는 이야기와, 또 최근에 이제 등장하는 거는 여기에 의외로 이제 또 러시아 푸틴의 이름도 많이 언급이 되고, 러시아 고위 관계자도 직접 앱스틴과 뭐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고 어떤 국제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래서 혹은 러시아나 이런 다른 국가들이 뒤에서 이것들을 운영했던 것들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들고 있는데. 야, 이거 그러면 푸틴 이름이 안 나오죠. 그렇죠. 푸틴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확실히 음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 사람들에게는 왕실에 대한 되게 로망이 많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요 10년 안에 영화로 만들어지는데 결론은 열린 결말로 아마 끝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수사를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열린 결말. 푸틴 대통령의 뭐 트럼프에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 사법부가 어디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오는 사람 이름들이 다 그냥 너무너무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아니, 나오거든요. 스티븐 호킹 박사도 나와요. 물론 범죄하고는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호킹 박사 이름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덩어리가 커지고, 아까 제가 그 유산을 남겼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공식적인 수사 자료에서 언급된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프랑스나 지금 연루되어 있는 국가들 안에서 언론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이제 나오는 어떤 의혹인 건데, 이런 의혹들이 자꾸 눈덩이 불어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인 피해자도 등장을 해요? 이건 이제 저희 그 국내 언론에서 이제 단독 보도였는데, 뭐 앱스타인 관련 문서 중에 2019년 7월에 FBI가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접수를 했고, FBI 보고서에서는 신고자가 스스로를 한국 여성이라고 밝혔다라는 이제 그 문장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앱스타인 문건은 워낙 광범위해서 한국인 아니라 전 세계에 뭐 다 있을 것 겁니다. 같은 거죠. 네. 그래서 뭐 무슨 올림픽도 아니고 이게 어쩜 이렇게 골고루 나오냐. 근데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던 사람 중에는 노엄 첨스키가 들어있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촘스키도 들어있고. 네, 제가 사실 노엄 첨스키 직접 인터뷰도 해보고 얼마나 지성인인지를 제가 감탄을 하면서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나와서 와, 이거 진짜 가리지 않고 광범위야. 이게 진짜 광범위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유명한 인사들 말고 이제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되게 많아요. 비행기 파일럿이었던 사람도 있고 뭐 이제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피해자였는데
가해자가 나중에 됐던 이제 여성 비서로 추정되는 여성이 하나 있어요. 뭐 이런 인물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 과학계 유명 인물 인사들 어떻게 이런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이제 저질렀을까 놀라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음모론을 빼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지금 영국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지금 주미 대사라든지 혹은 앤드류 왕자가 국가 기밀과 관련된 거를 이메일에 포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 전 바라크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앱스틴을 통해 가지고 뭐 팔란티어를 소개받고 팔란티어가 나중에 이스라엘 정부와 연결되는데 도움을 줬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좀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국제관계에서 이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성범죄와 우리가 성범죄 때문에 이런 다른 또 중요한 문제들은 좀 덮이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다면체로 만약에 규정을 한다면 이제 밝혀진 건 그냥 한 면 정도만 그냥 밝혀졌다라고 정리를 그래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 문제 이거에 대해서 더 그거보다는 안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앱스타인 파일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현석 기자, 장유 교수, 김영미 대표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동계올림픽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경기 외적인 부분인데 미국의 스키 선수 헌터 헤스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8일에 프리스타일 스키 대표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조치에 관한 질문을 받은 이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 헌터 헤스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미국을 대표하는 것은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가 성조기를 달고 뛴다고 해서 미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대들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가 아니라 내 친구와 가족,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경기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듣고 또 반응을 보인 겁니다. SNS에 엄연히 미국인인 헤스 선수를 비난하면서 패배자라고 지적을 했고, 그러면서 그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국 선수단에 합류하게 돼서 유감이다. 이런 사람을 응원하는 건 정말 어렵다라고 SNS에 올리는데 네.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자국 선수한테 패배자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의 이 말을 듣고 또 다른 선수들이 나섰다면서요. 네, 이 한국계 미국인이죠. 스노보드 천재라고 불리는 클로이 김 선수도 기자회견에서 국가대표로서 자부심을 느끼긴 하는데 우리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고 네. 우리 부모님도 한국에서 온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번 일은 확실히 남 일 같지 않다. 뭐 네.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했고, 다른 그 기자회견장에 있던 또 다른 선수인 배아김 선수도 지금 다양성이야말로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이제 만드는 요소다. 우리는 모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샛길로 빠져갖고 또 샛길도 아닌데 올림픽에 왜 아이스 요원들이 갑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미국 정부 쪽에서는 대사관에만 국한돼서 그들이 활동할 것이다. 대사관 주변이나 대사관 안쪽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 다 미시민권자인데 뭘 아이스 사람들이 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도 이거는 조금 더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기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독단적이고 항상 자기네들이 굉장히 우월하고 우리가 한다는데 토달지 말아라는 그 기조. 지금 그게 굉장히 불쾌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왜 입국을 시키냐. 사실 누가 뭐 아이스인지 뭐 모르잖아요. 그냥 미국인이 입국하는데. 이탈리아 입장에서 사법 주권 침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요. 그 주권 침해 정도가 아니죠. 거기서 뭔 짓을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딱 부러지게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만약에 이게 용인이 되면 아마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갈 거란 말이죠. 우리
그러니까 여기 미국 대사관도 아이스 요원이 와서 전부 지키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라고 했을 때 옛날 같으면 에이 그랬는데 요새 상황을 보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탈리아가 못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동계올림픽 개막 전에 이탈리아 안에서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격분하고 이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서 연일 기사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못 막았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동계올림픽 현장 분위기가 좀 어때요? 뭐 이제 뉴스로 잠깐씩 보면 뭐 시위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시위도 계속되고 있고 이제 그 현지 언론들도 그런 분위기들을 계속 그러니까 부정적인 분위기들을 보내기는 해요. 언론을 보도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뭐 올림픽 치러봐서 알지만 사실 되게 국가적인 행사고 이벤트고 축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약간 찬물 끼얹는 듯한 그런 것들을 보도하고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거는 조금 언론사 입장에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가려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존재는 합니다.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미국은 옛날부터 이민을 가서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가면 이제 이탈리아 마켓이 있고 어느 거기에서는 상징적으로 이탈리아 커뮤니티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본국에 돈도 보내고 그래서 굉장히 호의적인 편이었어요. 영어 대부. 그런데 지금 저 반응을 보면 굉장히 그 아이스에 대한 악명이 높구나. 이태리 사람들도 아이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크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아이스 요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큰 상황인데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충분히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어필할 수 있겠구나. 사실 뭐 별로 그렇게 주변의 불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강한 대통령, 강한 정부의 이미지로 그냥 쭉 가요. 그러니까 이런 시위를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IOC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IOC도 이제 IOC는 사실 계속 스포츠 정치화를 막겠다는 의도로 계속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지하고 있는데 뭐 스포츠는 스포츠로서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그 IOC의 규정도 어느 정도 당연히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환경이 너무 다른, 사회적 환경이 너무 다른 수백 국가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니까 이제 이게 잘못하면 한 발만 잘못 나가도 외교 분쟁의 장이 될 수 있어서 IOC는 계속 지금 이거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선수가 이제 그 전쟁 때문에 사망한 자국 선수들의 얼굴이 새겨진 헬멧을 쓰고 출전하려고 했다가 아예 출전조차 못했거든요. IOC가 막아서. 근데 문제는 이 정치적 견해 말고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는 그러면 IOC는 어떻게 대해야 되냐라는 거는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이어왔던 그런 숙제이자 과제입니다. 예컨대 인권 문제라든지 전쟁 그렇죠. 반대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도 존재해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걸 비판한 것뿐인데 이걸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거 아니야? 라는 비판들이 있는 거고 지금 트럼프가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올림픽의 명분 중에 하나가 세계 평화잖아요. 세계 평화. 그래서 어떤 특정 국가의 선수가 다른 나라를 뭐 모욕을 한다거나 다른 나라 선수를 모욕한다 이러면 올림픽 정신은 훼손에 해당이 된다고 뭐 그건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런 문제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진짜 그런 보편적 가치에 접근해서 올림픽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이게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저는 보기가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인간의 생명이라든지 그리고 또 평화 그런 가치들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그렇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정치적이었을까라고 봤을 때 지금 위원회 쪽에서는 정치적이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뭐가 정치적인데 이거에 대한 해명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이제 올림픽 정신이나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조직위원회 자체가 굉장히 비겁하다라는 아니 그리고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올림픽의 그 시원이 전쟁에서 나온 거잖아요. 전쟁에서. 그렇죠. 전쟁하느니 차라리 여기서 싸워. 그렇죠. 뭐 정정당당하게 싸워. 공으로 싸우고 뭐 그렇게 하자. 뭐 그렇게 한 게 지금 올림픽 정신인데. 근데 IOC 입장에서는 트럼프 눈치 엄청 볼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국제기구 62개인가에서 탈퇴했잖아요. 네. 지금 유엔 분담금도 안 내고 있다면서요. 네. 이러다가 그래? 그럼 우리 IOC 탈퇴해버린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악명을 즐기죠.
센세이션하게. 아니 왜냐면 트럼프는 즐기는데 IOC한테는 엄청난 이거 핵폭탄이지 핵폭탄. 그래서 지금 미국도 아이스를 보낸 게 우리가 단속하러 보낸 거 아니고 선수 경호인데 선수 경호를 아이스가 하는 것도 사실은 뭐하러 돼요? 이상하죠. 그래서 거기는 경호 업체도 아니고 거기는 원래 이민자 단속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IOC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런 논란이 올림픽 관심을 뺏는 게 안타깝다. 이거는 우리가 근데 개입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안전 문제는 우리는 경기 내에서 그런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거나 이런 거는 IOC의 관할일 수 있지만 혹시 이런 건 아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제 국제 이제 스포츠 행사 올림픽 이런 거 보면 이제 종종 특정 국가의 선수가 갑자기 이제 왔다가 사라져요. 사라지고 망명 신청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트럼프가 이런 거 막으려고 아이스 뭐 보내가 막고는 싶겠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저희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이미 중간선거 그 준비에 돌입을 한 기간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어떤 이벤트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주 만에 하나도 막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IS를 보냈을 수도 있지만 예. 그거는 역시 이탈리아에서도 과잉 대응인 거예요. 그리고 선수를 정말로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는 건 사실 트럼프가 이 헌터 헤스 선수 발언에 대해서 그 대응을 한 다음에 보수 언론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이 선수에 대한 비난이 지금 엄청나게 정말 과도하게 진행이 되면서 심한 말들도 하고 지도자에 따라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특히 뭐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해서 미국의 올림픽 위원회가 여기 대해서 우리는 선수를 어쨌든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촉구하고 차단을 시키지만 오히려 이렇게 자기 내부에 있는 심지어 올림픽 대표 선수까지 그렇게 비난하고 그런 것들 사실 방관하고 있는 아무튼 상황이죠. 이탈리아가 속으로 끙끙 앓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근데 지금 트럼프가 욕한 게 이 헌터 헤스 이 선수만이 아니라면서요. 근데 사실 헌터 헤스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이 발언들이 저는 이 선수가 한 발언들이 미국에서의 보편적 가치는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발끈할 일인가? 그것도 대통령이나 돼서.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는 슈퍼볼 아니에요? 슈퍼볼이죠. 그죠? 네. 여기에 뭐 라틴계 가수가 섰는데 욕했다면서요 또. 그것도 이제 스페인어로 이제 진행이 됐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사실 슈퍼볼도 그렇고 저희 얼마 전에 그래미 어워즈도 있었고 이제 그러니까 이 아이스 이민자 단속 문제가 굉장히 전방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럼 왜 정치 갈등이 이런 대중 행사에까지도 영향을 미칠까? 저는 그만큼 미국 사회가 굉장한 초양극화에 빠져 있다는 게 첫 번째 원인이라고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화당 민주당 지지층들이 서로 이제 그냥 경쟁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라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과열되는 양상들이 지금 이 대중 안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민자의 문제는 사실 완전한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체성의 문제인데 문화와 스포츠에서 정체성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특히 미국에서 그래미 어워즈나 슈퍼볼 같은 거기는 그래미 어워즈는 외국어 음반상도 주는 상인데 그렇죠.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체성에 대한 어떤 고민, 슬픔, 애환이 슈퍼볼이든 그래미 어워즈든 녹아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이 국가라는 것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적 문제가 여기에 등장하는 건 너무나 지금 당연한 문제고 그만큼 그 문제가 지금 미국인들 사이에서 아주 크게 확산이 되어 있다. 성장해 있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국내에 있는 소수자들을 지목하고 그들이 우리의 적이고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했던 배드버니 같은 경우는 그 푸에르토리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푸에르토리코 트레버 노아도 말했지만 아마 트럼프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푸에르토리코 미국령이죠. 미국령이죠. 예, 그러니까 미국 거기 있는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네. 그래서 몇 년 전까지 이렇게 슈퍼마켓 점원하다가 정말 갑자기 그 라틴어 음반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언어가 그 스페인어니까 스페인어 음반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얻게 돼서 이번에 그래미상도 받고 그래미상에서 영어가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는 앨범이 상을 받은 거의 최초였죠. 그리고 이제 슈퍼볼 공연도 했더니 트럼프가 슈퍼볼 공연에서 하프타임 쇼를 보고 최악의 공연이다.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 이거는 미국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민자들 그리고 그 스페인어를 쓰는
그 미국 시민들 그리고 그런 시민들을 계속해서 주변화시키고 자기의 그런 주변화시키는 이민 정책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 미국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지지층을 결집하지만 한편 그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분열을 만들게 되고 과연 이전에 미국을 미국답게 만들었던 미국적인 가치들을 완전히 부정하고 백인 위주의 그런 사회를 만들려는 되게 위험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트럼프 얘기는 참 저희가 GB타임스에서 너무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빅마우스 최대 스피커 그러니까 한 국가 단위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니까 안 다룰 수가 없는데 완전 측면을 바꿔서 반 트럼프 움직임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특히 유럽에서는? 유럽에서도 이제 그 세계 최대 안보회의인 위넨 안보회의 운영진이 보고서를 통해서 트럼프가 이제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파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 파괴자라는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트럼프가 헬스 선수한테 패배자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넨 안보 운영진이 전 세계가 파괴적인 정치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미국과 서유럽이 오랜 기간 구축해온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거대한 철구를 휘두르듯이 해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충격적인 점을 지목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었는데 트럼프 치하의 미국이 1945년 이후 체제의 가장 기초적인 규범인 영토 보전 및 타국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무력 사용 금지를 묵살했다는 점이다라는 걸 굉장히 가장 중요한 점으로 지목을 했어요. 네. 이 부분은 지난해 6월에 이제 그 10일간의 전쟁이 있었던 이란에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분명히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경제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 가면서 사실상 묵인하고 이제 거의 방관하다시피 이제 본인의 입으로만 중재를 해왔던 이런 부분들을 가장 강력하게 지금 비난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크로 대통령이 미국을 1초도 믿지 말라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뭐 사실 마크론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뭐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가 사실 총대를 메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캐나다가 물론 이제 총대를 메고 나는 탈미국 좀 하고 중국하고 친하게 지낼 거야라고 하다가 미국한테 또 철퇴를 맞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마 마크 카니 총리가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면 굉장한 어떤 하나의 센세이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럽이나 이제 이쪽이 다 뭐 유럽 우선주의, 유럽 자강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우리랑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중국이고 안보는 미국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캐나다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유럽도 그거에 대한 어떤 배움을 통해서 탈미국을 계속 꿈꿔 나갈 수 있을 그러니까 반 트럼프 진영이 이제 계속 그렇죠. 꿈틀대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로 유럽이 그 반 트럼프로 행동 통일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다 모여서 뭘 하더라도 미국과 트럼프를 못 이긴다는 게 이제 가장 현실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넨 안보회의에서 나온 회의록에 나오는 레킹볼이라는 게 뭐냐면 그 건물 철거할 때 그 거대한 쇠공을 이렇게 부시는 그거 지금 미국이 그래서 파괴 정치. 45년 이후에 만들어진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의 자유적이고 그런 평등주의적이고 이런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양쪽에서의 대응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렇게 이런 다양성을 지지하는 선수들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반대쪽에서는 이게 단순히 그냥 반 트럼프 연대라기보다는 그 지난번에 그 마크 카니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했던 게 사실 많은 그 지지와 반향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를 미국이 다 무너뜨렸는데 그럼 우리가 미국을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이 세계가 파괴됐을 때 어떻게 그 가치를 지키면서 다른 나라들이 자기들의 안보와 경제적인 이득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질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넨 안보회의라든지 지금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저희가 다뤘던 독일이 이제 다시 안보를 강화해서 뭐 병력을 늘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단순히 이제 트럼프가 없는 자기 국가로서 어떻게 바로 설 수 있는가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형식의 다자주의를 지금 이제 만들어 가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만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대항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유럽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한국이라 캐나다와 한국이 지금 점점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나 남미의 커가는 시장들, 커가는 국가들과 연대를 해서 미국이 없는 시대에서 새로운 다자 연합들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새로운 세계 질서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캐나다가 가까워지려면 그 잠수함 건조사를 우리한테 줘야 가까워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뭐가 와야지 그러니까. 얼마 안 그다음부터 남았습니다. 생각해보고 뭐 그런 벌써 건데. 떨립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에 조금 더 보탠다고 그러면 이게 세계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안보 구도가 있어요. 한국은 뭐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이제 뭐 북한을 쳐들어오면 지켜주고 뭐 그런 어떤 전통적인 안보 구조가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보의 변화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GB타임스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거든요. 이 변화하는 안보 세계의 변화 이 안보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빨리 인지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국익이란 각자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각 나라 정부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스탠스를 어떻게 취해야 다치지 않고 그다음에 이 뭐 망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옛날보다 더 긴밀하게 이 변화하는 이 안보 상황들을 굉장히 열심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캐나다가 향후에 어떻게 할지가 저는 사실 한국한테도 굉장히 큰 반면교사가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물론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캐나다는 미국한테 지금 이 순간도 맞고 있어요. 다리 가지고 우리 다리 사용료 받아야겠어. 다리 사용료 내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부터가 지금 엄청나게 큰 위기에 계속 흔들리고 있지만 캐나다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보여줬을 때 결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유럽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도 가급적 그럼 미국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거리두기를 할 수 있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면 되니까.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연합이니까 거기는 이 내부 분열을 막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갈라져 있는 상태여서 이거를 지금 유럽 입장에서는 중간지대에서 우리가 제3의 지대에서 잘 살아남아 있어야 미국과 중국하고 거리두기를 잘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유럽 연합 안에서 통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어렵죠. 트럼프는 반유럽 정서가 되게 센 것 같아요. 그리고 반유럽 정서가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아니 경제적으로는 우리 등골 다 뽑아 먹으면서 역사와 전통 앞세우면서 괜히 잘난 체는 니네 혼자 다 하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밥맛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가 바라보는 유럽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열등감일 수도 있고 일종의 그런 밥맛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이번에 미국에서 계속 JD 밴스도 이야기를 하고 자꾸 이제 말하는 게 유럽이 사실은 이제 망하고 있다, 몰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특히 이민자 막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사실은 세계의 모범으로 백인 중심의 이 나라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소중화주의 같은 거죠. 우리가 진짜 옛날에 중국이 하려고 했던 것들을 하는 나라고 유럽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막 이민자 받아들이고 해서 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해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근데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이 위넨 안보회의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미국이 굉장히 반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매슈 위테커 나토 주재 미국 대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든 얘가 자녀가 어릴 땐 부모에게 의존하지만 결국 스스로 직업을 갖게 기대하지 않느냐. 지금 상황이 그렇다. 미국은 부모고 유럽은 자식이라는 겁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던 표현이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대로 저는 미국이 트럼프가 유럽에 대한 어떤 열등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열등감 플러스 자격지심, 자격지심. 인정욕구 무슨 부모 자식의 비유를 합니까? 총체적인 성격적 장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국제 뉴스 파악할 때 미국의 뉴스가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는 매일 이렇게 꼼꼼하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뭐 캐나다 뉴스 뭐 이런 건 뭐 뜨문뜨문 보거든요. 근데 요즘은 캐나다 뉴스도 거의 매일 봐야 되겠더라고요. 거기에서 많은 기조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되게 피로도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뭐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런 망언들 뭐 이것들까지도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취재하면서. 그래서 확실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뒤에는 굉장히 많이 여러 사람 피곤해졌다. 그렇지. 특히 이제 유럽 기자들은 우리보다 한 2배, 3배 그 비굴함으로 이거를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 이게 지금 유럽 입장에서는 우리를 지금 애로 취급한 거야. 그러면서 사실 유럽 사람들은 자존심이 엄청난데. 큰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상당히 미국에서 유럽을 잘 이렇게 뭔가 잘 이렇게 다루고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 끝이 없는 얘기인데 트럼프 임기 내내 계속될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간 선거 아직 멀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무엇을 더 할까 항상 두렵습니다. 그래도 예상을 뛰어넘어요. 트럼프가 이래도 우리 설은 즐겁게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세 분 아이간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 마무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